네, 이번에는 아동 청소년 연구와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상에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아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아동의 동의를 가름할 수 있다. 즉, 유아나 초등학생 대상으로 예를 들면 연구를 한다 했을 때 그 부모가 동의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대리인의 동의는 연구 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네, 이거는 그냥 윤리적인 거죠. 부모는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아이가 참여하기 싫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연구를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보통 학교 같은 데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혼자만 빠지는 것을 아이들이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연구에서 빠지겠다고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반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애들은 그렇게 보통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병원 같은 데서 IQ 검사를 하거나 심리 검사를 하거나 뭐 뇌 사진을 찍는다. 이런 연구에 참여한다. 좀 침습적인 연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힘든 이게 뭐랄까요? 체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연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 부모가 그 사례금을 받고 싶어서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썼는데 그 애는 정작 원하지 않는다든지 네,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 그 아이가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그 반대로 숨기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법상으로는 부모의 동의가 혹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아동의 동의를 가름할 수는 있지만 그 아이 당사자한테 물어봐서 걔가 참여하기 싫다고 하면은 부모가 아무리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해당 아동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연구 참여 승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네,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기는 하다. 네. 그 다음에 동의서를 가정통신문으로 이제 보내는데 이게 페이퍼로 보낼 수도 있고 이알림이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페이퍼로 보냈을 때는 그 회수율이 낮을 수가 있어요. 애들이 집에 가서 안 주고 잃어버리고. 네. 근데 이알림이의 문제는 조부모라든지 이 테크놀로지 환경이 약한 네, 디지털 리터러시가 좀 낮은 그러한 환경의 경우에는 이알림이가 회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이 회신율이 일단 높아야 되기 때문에 종이로 줬을 때 회신율이 높을 것 같다. 그러면은 종이를 선택하시고 이알림이가 더 회신율이 높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알림이를 선택을 하십니다. 자, 아동용 동의서 유의점. 텍스트의 접근성 높여야 합니다. 문장 짧게 하고 쉬운 용어 쓰고 핵심적 내용을 위주로 쓴다. 어, 중고등학생 대상 연구라고 하더라도 4학년 읽기 수준에 맞춰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인 동의서도 그 읽는 수준은 4학년 수준에 맞춰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유아라든지 아니면은 장애아이라든지 그랬을 때는 훨씬 더 팍 낮춰서 쉽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씨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읽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 전문가 어른의 권위에 영향받지 않도록. 왜냐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답을 주고 싶어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어른의 권위에 영향받지 않도록 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바로 아동용 동의서는 쉽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동용 동의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법정 대리인용 동의서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지금 아동용 동의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동의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연구의 목적, 미성년자에게 적용될 절차,
연구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 및 불편함 설명, 미성년자에게 주어질 직접적인 혜택,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 아이가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진술, 아이가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부모와 참여 여부를 상의해야 한다는 진술, 아이의 부모나 보호자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허락을 요청받을 것이라는 진술, 모든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제안. 그러니까 당신이 네가 질문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나한테 질문해. 네. 언제든지 대답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말이 맨 뒤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의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여기 제가 어린이용 동의서, 아동용 동의서 샘플을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어린이들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궁금하답니다. 우리의 연구를 도와주세요. 연구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평소에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선생님, 부모님, 혹은 그냥 사람들은 평소 주로 거짓말을 할까요? 진실을 얘기할까요? 이 연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하다가 중간에 하기 싫으면 그만두어도 괜찮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지 정답이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 종이에 사인하면 여러분은 이것을 읽고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참여하고 싶지 않으면 여기에 사인하지 마세요.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사인 안 하거나 나중에 마음을 바꾼다고 해도 아무도 기분 나빠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되게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른용 동의서에는 그렇게 쓰시는데 애들용 동의서에는 아주 쉽게 쉽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쓰셔야 되고요. 지금 이 동의서에는 절차도 들어가 있죠. 우리가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할 거야. 이게 어른용 동의서에는 훨씬 더 상세하게 절차가 들어가는데요. 너무 상세하게 들어가면은 글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글이 길면은 애들한테는 읽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들은 동의서를 쉽고 짧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앞서서 얘기한 이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한 줄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용 동의서는 훨씬 더 자세하게 쓰고요. 그 다음에 내 사인하고 내 이름 쓰고 날짜. 그 다음에 연구자 사인, 연구자 이름, 날짜. 그리고 요거는 둘이 같이 서로 보는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 동의서의 유의점입니다. 참여하지 않을 경우 우리 아이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부모,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의 경우 텍스트에 대한 접근성 높여야 합니다. 즉, 조부모 가정이다. 그러면은 이 동의서를 큰 글씨로 뽑아서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이다. 그러면은 번역을 해서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번역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전문가 확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학교 연구의 경우 이알림이가 응답률이 높기는 하지만 이게 이알림이를 보통 핸드폰으로 작은 글씨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내용이 많이 들어가면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네. 종이동의서를 선호하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조부모 가정이 많은 경우, 네, 그런 곳에는 종이동의서를 보내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요. 교육열이 높은 지역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디테일을 너무 많이 쓰면은 집에서 선행학습을 시키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 무슨 독서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할 거예요. 우리는 무슨 무슨 책 읽을 거예요.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 책이 또 영어 책이잖아요. 그럼 미리 막 선행학습을 시켜서 보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려될 경우, 즉 연구에 오염이 우려될 경우에는 디테일을 조금 빼는 것도 연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데이터 수집 시의 유의점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자기보고 정확도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애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보고식 설문지가 예를 들면은 나는 창의적이다. 나는 수학을 좋아한다. 나는 미술을 잘한다. 나는 친구가 많다. 이런 것들인데요.
초등학생들은 그런 자기보고식 설문지에서 보통 자기의 진짜 모습에 동그라미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에다 동그라미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보고식 설문지의 그 답변 정확도가 굉장히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난독증, 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 등 독해가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지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반이 예를 들면 20명인데 그중에 내가 준 동의서를 읽을 수 없는 아이들이 한 두세 명 있다면은 그 아이에게 맞게 뭐 텍스트 사이즈를 키우거나 좀 쉽게 써서 주거나 아니면 번역을 해서 주거나 네, 이런 식으로 그 정확한 그 정보를 아이가 읽고선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게 모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측정 도구의 문항이 너무 많거나 너무 오랜 시간을 요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막 100문항짜리 설문지를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구는 특히 학위 논문의 경우는 연구의 목적이 뭐예요? 네, 졸업이잖아요. 연구자가 하는 연구는 근본적으로는 연구자의 이기적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생명윤리에서는. 네. 그래서 우리가 연구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연구인데 아무리 좋은 연구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자기 이름을 달고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 졸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연구자의 목적을 위해서 그 연구 참여자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구 참여자에게 너무 많은 불편, 좀 심한 경우 걔가 하기 힘들어하는 분량의 너무 많은 설문지를 주거나 너무 오랜 시간 붙들고 있거나 걔의 수업 시간을 막 방해하면서까지 걔의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연구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측정도구 문항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끊어서 주시면 됩니다. 네. 요번 시간에 20문항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쉬는 시간 있고, 그 다음 시간에 또 20문항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음 날에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연구자한테 좋아요. 왜냐하면은 문항이 너무 많으면은 뒤로 갈수록 애들이 지치니까 그냥 아무 데나 동그라미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연구의 정확도를 위해서도 좀 끊어서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글쓰기의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글쓰기를 시키는데 애들이 뭐 우리 엄마는 집 나갔고요. 우리 아빠는 감옥 갔고요. 이런 얘기를 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 예를 들면 그 글을 누가 볼 것이냐. 그 글을 누가 채점할 것이냐. 그거를 스캔을 해서 디지털 사본으로 만들어 둘 것이냐. 그냥 종이로 둘 것이냐. 종이로 파일을 처리를 해 놓을 거면은 그거 해서 뭐 어디에다가 잠궈 놓을 것이냐. 이런 것들 대책이 필요하고요. AI나 디지털 교과서 등 데이터 수집 시에 수집의 범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많은 경우 나 그냥 무조건 교실에서 한 거 그냥 다 수집할래. 이 사람한테 그냥 뭐든지 그냥 설문지 다 줘갖고 그냥 무조건 다 수집할래. 비디오도 찍어야지. 녹음도 해야지. 설문지도 그냥 있는 대로 다 줘야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수많은 연구들을 심사를 해왔는데 생명윤리위원회를 하면서 수많은 연구들을 심의를 해왔는데 특히 미술교육 연구 같은 데서 이제 미술교육을 할 때는 뭘 많이 그리잖아요. 그런데 너무 광범위하게 모든 것을 다 수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인터뷰도 하겠다, 그림 그린 것도 수집하겠다, 애들한테 저널도 쓰게 하겠다, 그 다음에 그 모든 수업을 다 녹화를 하게 하겠다. 네, 그러시면은 그거는 비윤리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수집의 목적이 불분명하면은 수집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다 수집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는 연구 문제 몇 번을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내가 저널을 수집을 한다 하면은 요거는 연구 문제 4번을 위한 데이터. 비디오 촬영을 한다. 요거는 연구 문제 3번을 위한 데이터. 그리고 요거 내가 어떻게 분석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수집하시면 안 됩니다. 유아의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 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애들이 아직 글씨를 잘 못 쓰기 때문에 유아는 질문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검사 도구 가져가서 애한테 설문지 풀라고 할 수 없죠. 그다음에 인터뷰하려고 했을 때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요. 유아들은요. 별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나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그냥 네, 아니요, 몰라요. 네, 그냥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라 대답이 좀 짧다고 해야 되나요? 사실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뷰 질문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아이들이 답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잘 고려를 해서 연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이는 참여를 원하는데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부모를 최대한 설득을 해보시고요. 그래도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단 연구의 경우, 이거는 이제 계속 그 사람 팔로우업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이사 가버리고 전학 가버리고 해서 중도 탈락률이 높아요.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는 학군지로 이제 이사를 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 가면서 혹은 군대로 가면서 참여자 수가 현격히 줄어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연구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 가족과의 라포 형성 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질적 연구 같은 경우 그 아이의 가정 생활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라포 형성 계획을 같이 그 연구 계획서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청소년 데이터 수집 시의 유의점입니다. 민감한 내용 수집 시에는 연구자와의 라포 형성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성 정체성 혹은 성적에 대한 고민, 자기 가족 내 갈등에 대한 고민, 친구 관계 고민 이런 것들 다 되게 민감한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처음 보는 어른한테 그런 거를 애들이 막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라포를 잘 형성해야 합니다. 네. 자료 수집 장소와 방법, 녹음 및 전사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심각한 문제 발견 시 대책 등을 미리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가 아주 세세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얘를 어디서 인터뷰할 것인지, 뭐 다른 애들 다 있는 데서 인터뷰하시면 안 돼요. 민감한 내용인데. 그 다음에 뭐 학교 끝나고 할 건지, 뭐 쉬는 시간에 할 건지, 그 다음에 녹음을 한다면 어떤 녹음기를 쓸 거고, 촬영을 한다면 어떤 카메라를 쓸 거고, 어떤 환경에서 카메라의 위치는 어디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한 것을 전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볼 건지, 지도 교수님이 볼 건지, 나만 볼 건지, 세컨드 코더가 볼 건지, 이런 것들 다 자세하게 미리 최대한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프로포절 시에 같이 그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그 연구 방법 3장에 이 내용이 다 쓰여 있어야 하고요. IRB 신청서에도 다 쓰여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학대당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 대책, 그거를 이제 특히 질적 연구 같은 경우 내 눈앞에서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내가 이제 개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연구에 더 이상 그 부모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연구를 날리는 거거든요. 그 참여자 데이터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개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그때그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너무 심한 경우에는 개입을 한다. 근데 그 너무 심하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미리 다 고민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질적 연구에서는 권력 관계에 있는 사람을 연구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내 학생 연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질적 연구에서. 왜냐하면 질적 연구는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하면서 그 사람의 가장 내면에 있는 깊은 이야기까지 다 끌어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한테 인터뷰하자고 하고 여러분에게 가정 폭력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부모님의 싸움으로 인한 당신의 상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혹은 당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얘기하고 싶겠어요? 여러분의 지도 교수님이 그런 거 얘기해 봐라. 그럼 여러분 얘기하고 싶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연구하고 있는 그 연구 대상 참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구 참여자가 여러분의 학생이라면은 인터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되게 가벼운 인터뷰는 애들은 하고 싶어 하죠. 근데 너무 깊은 인터뷰는 권력 관계에 있는 사람을 연구하는 것이 비윤리로 여겨집니다. 질적 연구에서는. 자, 질적 연구의 경우 내용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거 읽어보고, 이거 그 집 얘기네, 이거 누구 엄마 얘기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참여자 아이덴티티의 보호를 위해서 결과 보고 시에 철저하게 참여자 아이덴티티를 가려주셔야 되고요. 이건 너무 특수한 케이스라서 이거 누구 얘기인지 알겠어 싶을 경우에는 두 사람의 증언을 섞어서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고하는 것도 질적 연구에서는 허용이 됩니다. 다만 어딘가에 써주셔야 돼요.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두 사람의 증언을 섞어서 쓰기도 하였다. 네, 이렇게. 학대 위해가 되는 행동, 자살 위험 등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목격할 경우에 대비책을 사전에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참여자와 부모의 의견이 대립할 때, 네, 그럴 때는 부모와 면담을 신청하실 수도 있고, 중재자를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수정해 주실 수도 있어요. 연구 계획을 그 아이만을 위해서 좀 얘만 우리 반 애들 다 참여하는데 얘만 부모가 반대해서 참여를 못한다. 근데 애는 너무 참여하고 싶어 한다. 그랬을 때 부모와 상의를 해갖고 뭔가 좀 그 아이만 다르게 바꿔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얘는 뭐 요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겠다든지, 얘만 인터뷰를 뭐 빼주겠다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냥 기다려 보실 수도 있고요. 애는 원하는데 부모는 원하지 않을 때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우리 반 다른 아이들은 다 참여하는데 걔만 이제 혼자 참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 경우에 걔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걔는 그 옆반으로 보내놔야 되냐? 그럼 걔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학교에서 하는 연구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통해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그 수업에 참여해요. 다만 걔의 데이터를 수집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 참여했다고 이제 애들한테 뭐 보상을 주기도 하잖아요. 선물 주는 거. 그랬을 때 걔만 빼놓고 주시면 안 되고요. 걔도 똑같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의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이때에는 특히 이제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자기 정체성을 계속 찾아나가는 시기이고 가치관에 이 혼란을 또 느끼고 또 만들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연구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래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애들 다 하네? 그럼 나도 해야지. 아니면, 나는 하고 싶은데 다들 아무도 안 하네? 그러면 나는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피어 인플루언스가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최대한 그런 피어 인플루언스 받지 않게 환경을 조성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 가족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뭐냐면은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한 그 가족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 아이들은 기술과 소셜 네트워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발달 적합성 중요하다. 이게 개인 간 편차가 커요. 중학교 1학년인데 어떤 애는 아기 같고 어떤 애는 고등생 같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발달 적합성을 고려를 해서 연구를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설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연구가 참여자에게 교육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설계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설문지의 문항이 너무 충격적이거나 걔를 오히려 더 우울하게 만들거나 게임을 안 하던 애가 막 게임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설문지를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연구 자체가 그 연구 참여자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되고 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지 걔한테 막 상처를 남기는 그러한 연구는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동 데이터 수집 시 유의점입니다. 연령 적합성 매우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연령 적합성은 그 아이의 정신 연령과 그다음에 실제 연령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하라는 얘기예요. 언어적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가 도움이 필요하고요. 설문지 만들 때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수어 통역사 등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개입되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질적 연구다. 인터뷰를 해야 된다. 그럼 수어 통역사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아이의 개인 정보를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의 비밀을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하셔야 되고 그 통역사도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적장애 아동의 경우 무조건 1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번이 좋아, 2번이 좋아 하면은 1번을 고르고요. 그 두 개를 뒤집어서 물어보면은 또 첫 번째 거를 골라요.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이 지적장애 아이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이 선생님 혹은 이 연구자의 눈치를 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그런 것도 이렇게 또 되게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같은 답을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될 때에는 뒤집어서도 물어보고 말을 바꿔서도 물어보고 이렇게 여러 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장애아동이 자기 결정력, 자기 효능감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현장에 나가서 데이터 수집하려고 나갔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연구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다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이 섞여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통합학급인데 우리 반 24명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 아이가 그 24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걔는 글씨도 못 읽고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수학을 가르치는 연구를 하는데 그 아이는 이 아이들이 하는 수학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걔는 빼놓고 하나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걔를 빼놓고 하면 안 되고, 왜냐면 상처받으니까. 장애 아이들도 똑같이 상처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도, 그 아이한테도 할 것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한테도, 그 선물 같은 거 똑같이 주고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장애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참여 결정이 어려울 수 있고요. 중간에 그만두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 의사소통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민감하게 워치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글씨 못 읽는 경우, 구어적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는 혹은 AAC 사용하는 경우에는 언어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AIC만 가지고 인터뷰하려면 제한이 있을 수가 있죠. 네. 내가 수집하는 데이터가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서 연구 설계하셔야 되고요. 발달 장애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경험의 의미 부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제 연구를 했을 때 자폐성 장애 아이들 인터뷰를 해서 질적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 성찰과 자기 경험에 대한 의미 부여가 되게 중요한 연구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묘사는 굉장히 잘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게 너의 인생에 어떤 의미였니? 너는 그때 네가 그렇게 한 것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니?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네. 그래서 질적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연구가 오히려 해를 입히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사이비 치료의 가능성이라고 했는데 내가 아이들 대상으로 뭔가 연구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AI를 가지고 뭐를 하겠다 했는데 그 AI가 오히려 걔한테 해로운 것일 수도 있어요. 게임 기반 교육을 하겠다 했는데 그 게임 기반 교육이 가르치는 것보다 걔한테 해로운 게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고민해서 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는 것이 오히려 얘한테 해가 되는 것이 아닌지 잘 모르겠으면은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 주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고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몸이 약한 경우도 있고 이동이 제한적인 경우도 있다는 거를 고려를 하시고요. 장애를 문제가 아닌 정체성으로 보는 연구자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아이들 대상 테크놀로지 연구 시의 유의점.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의 주체가 누군지를 연구자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연구자 본인으로 그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거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를 들면 게임이다. 이제 뭐 로그인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내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내가 만든 게임이 아닌 한 그 데이터의 주인은 내가 아니거든요. 그 회사가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보관의 주체가 누군지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테크놀로지 연구에서. 그래서 불필요한 정보는 수집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많다고 논문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러한 데이터 그냥 무작위로 수집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연구는 데이터를 가지고 의미 만들기를 하는 것인데 너무 데이터가 많으면 의미 만들기가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심의 시에 콘텐츠 반드시 확인하세요. 내가 게임 기반 연구를 하는데 그 게임 내가 직접 안 해보고 연구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비교육적인 콘텐츠, 폭력적인 게임,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콘텐츠, 그냥 퀄리티가 되게 낮은 콘텐츠 이런 것들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유아나 아동의 눈동자 추적하거나 감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가 많아졌어요. 네, 이런 연구들이 혹시 아동학대 요소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아젠다나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학생들을 이용하는 그러한 연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혹시 내 연구가 이런 연구는 아닌지 고민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와 베네핏을 비교한다. 이게 이제 내가 하는 연구는 결국에는 나를 위한 거거든요. 나의 명예와 나의 졸업을 위해서 연구 참여자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 물론 우리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연구 안에도 이 아이들이 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은 세상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거든요. 근데 나의 졸업을 위해서 지금 이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굉장히 화를 내셨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의 문제점을 보지 못하시는 거거든요. 내 연구에 내 학생을 이용하는 것이 그건 이용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서 얘들한테 이렇게 좋은 걸 해주는데 이게 왜 이용이냐? 네, 그거는 당신만의 착각이고요. 네, 그 참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라서 말을 잘 아직 표현하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것일 뿐, 똑같은 연구 대학생들한테 시켜보세요. 대학생들은 바로 나옵니다. 제가 이거 왜 해야 돼요? 저 바빠요. 저 시험 준비해야 돼요. 시험 공부해야 돼요. 이거 시간 낭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논문은 네, 그 가장 밑바닥에는 나를 위한 것이 있음을 기억을 하시고요. 내 연구로 인해서 내가 내 연구 참여자들에게 내 연구 참여자들의 시간을 내가 뺏는 거고 이 사람들에게 약간의 불편을 초래하는 건데 그것과 이 연구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졸업하는 거 외에도 이 사회가 얻는 이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비교를 해서 이득이 훨씬 많을 때에만 연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네, 물리적인,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하세요. 의외로 애들이요, 이 눈의 피로를 많이 느낍니다. 힘들어요. 네. 몸이 힘들어요. 이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게 힘들어요. 이런 컴플레인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들여다보고 있느라고 다른 친구와 말을 덜 하게 된다든지,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든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이버 불링, 온라인 학폭?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생길 수도 있음을 다 이제 미리미리 다 고민을 해서 예를 들면은 게임인데 게임이 리더보드가 있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1등부터 뭐 20등까지 쭉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걔의 사회생활, 학교 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거 다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용자에게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테크놀로지가 우리가 이제 뭐 노트북에다가 게임을 담아갖고 현장에 나가서 연구를 하려고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여서 화면 잘 못 보는 아이도 있고, 글씨를 빨리 못 읽어서 화면에 나온 글씨를 빨리 못 읽는 아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에 와이파이 상황이 안 좋아서 게임이 구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미리미리 온갖 시나리오를 다 상상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것은 파일럿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연구에 어디에 지금 구멍이 나 있는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준비를 못했는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물이 새는 곳들이 이제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해서 본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이나 결손가정의 아동은 테크놀로지 연구 참여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냥 집에 인터넷이 안 되고 기기가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요. 테크놀로지 사용에 있어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애들이 그 테크놀로지 가지고 여러분이 시킨 것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독성 있는 거 주지 마세요. 네, 게임이 또 너무 재밌어도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아동 청소년 연구
유의사항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잘 하셔서 무사히 졸업하시기 바랍니다.